이제 교과서를 읽으면서 서양사의 근대사 부분까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풀면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그 봉건사의 질서 이후에 교회의 권위가 쇠퇴하게 되고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그리고 세속적인 욕구를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으려는, 다시 말해 인간 중심의 문화에서 찾으려는 문화운동인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다. 이탈리아는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고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많은 학자가 피신을 해왔죠. 그래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했고요. 게다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번영을 누리던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 북부 도시라고 기억하니까 우리가 또 어떤 걸 생각날 수 있죠? 롬바르디아 동맹이 또 생각날 수 있네요. 문예를 후원하였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스폰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문주의가 발전하는데, 인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다움을 뜻하는 라틴어 휴마니타스에서 나온 말로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려 하는 정신과 이에 대한 학습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 작품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다시 말해 신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하였고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는 페트라르카는 서정시를 남겼고요.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사회의 타락함과 인간의 위신을 풍자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보다는 밑에를 딱 보면요, 약간 뭔가 이렇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런 말들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약간 분위기가 다른 걸로 선생님도 이야기했던 군주론,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군주론에서 했고요. 레오나르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이런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등장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어서 딱히 뭐라고 하긴 못하고, 대표적인 건물로 요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이번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아니라 알프스 르네상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세기가 넘어가게 되면 알프스를 넘어서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썼네요. 금성교과서에서는 본권 세력과 아직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면서 초기 크리스트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성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는 것.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에서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에서 이러한 것을 풍자하였고,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부조리한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빈부격차 없는 이상사회를 제시하였다. 이게 1차 인클로즈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 어떤 좀 실제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고, 반대로 이런 신화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알프스이나 다시 말해 이탈리아 르네상스인 것이죠. 자, 그래서 문학에서는 중세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 대신에 모국어를 쓴 국민문학이 발달하였다. 모국어가 중요하고요.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 같은 여러 희곡을 남겼다는 거죠. 한편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르네상스의 정신이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바탕이 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전해지는 화약, 나침반은 유럽에서 개량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화약이 시작되면서 칼과 갑옷으로 무장한 본권 기사의 몰락이 시작되었고, 나침반은 원거리 항해에 이용돼서 유럽 세계의 팽창, 신항로 개척에 이용되었다는 거죠. 굴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은 제지술과 함께 유럽 전역에 전해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는데 이바지하였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전 유럽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구텐베르크는 사실 한번 요거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판으로 인쇄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펴져서 종교개혁을 뒷받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언어의 표준화가 진행돼가지고 단일화 표준적인 국어, 모국어가 또 발전하는 것과도 이야기가 좀 있죠. 자, 종교개혁 한번 보겠습니다.
알프스 이북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강했고 또 교황이 아까 말했던 그 르네상스 대표적인 양식의 건축물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 선생님 면벌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95개 조반 방문을 발표했다고 하죠. 인간의 구원이 면벌부가 아니라 오직 신앙과 은총에 달려있고 신앙의 근거는 성서라고 성서 지상주의를 주장하였다는 거죠. 루터를 지지한 제후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보호를 잘 자처한 황제에게 저항하였고 이래서 무슨 전쟁? 슈말칼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가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성에서는 슈말칼덴 전쟁이 안 나오네요. 자,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서를 발표해서 종교교육을 추진하였고요. 또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윤리 그리고 경제적 성공이 바로 신의 은총이다. 이게 직업소명설이죠. 이런 것 통해서 자본주의 확산과 맞물리며 신흥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고 장로파, 정교도, 고위센, 위그노 이런 형태의 미안해. 야, 장로파죠. 청교도만이야. 이런 형태의 칼뱅파가 전국으로 유럽 전체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하크스부르크 화이라든지 영국 국교회 요거는 꼭 읽어보시고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종교 선택권 그런데 루터파와 카톨릭 교회라는 거고 영국 국교회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신교 중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경향을 왜냐면 대가리만 바뀐 거니까 이런 거 사료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해리 8세는 왕비와의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자 수장법을 내려 국왕이 영국교회 수장을 선포하고 영국교회를 교황의 집에서 독립시켰죠.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명확히 확립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잘못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게 되고 교황의 결의와 그의는 확인해서 우리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신교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재판소라든지 금서목록이라든지 마녀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에스파냐의 로율라는 예수를 세워 가톨릭교회를 옹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 결국 이들 사이 때문에 종교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됐는데 네덜란드 신교도는 에스파냐의 카톨릭 강화 정책에 반발하여 전쟁을 일으켜 독립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서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인해서 유럽의 종교적 평화가 나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프랑스가 어느 편에 섰다는 거? 그렇죠. 신교 편에 섰다는 거 꼭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관련된 내용을 전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혹시 정리해 준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세계 신앙로 개척 가보겠습니다. 자, 신앙로 개척은 우선 유럽은 오래전부터 동방과 교역하였고 동방 무역로는 멀고 험했으나 이탈리아 도시들이 향신료, 비단 등 동방 산물에 대한 무역권을 주도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중개무역, 지중해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비자민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교역권을 장악하게 되자 동방과 직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아야 됐고 그런 과정에 이런 책들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발전시켰다. 조선술, 배를 만드는 방법과 항해도구, 나침반, 육분이, 아스트롤랍의 그런 다양한 것들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자 유럽인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항로에 나섰는데요. 지중해 무역에 불리하게 됐던 즉 다시 말해 여기는 좀 요 지역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새로운 항로 개척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슬람에 대한 재정복 운동을 벌이며 크리스토교의 확대되는 열망을 키웠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과정에서 통일이 끝나고 국가의 힘이 남아 돌았을 때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 이들을 탐험가로 바꾸고 모험가로 바꿔서 각종 그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고 포르투갈의 바스코다마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복을 논하 캘리컷에 도착했다. 바르톨로미 디아스가 여기는 있는데 본문에는 없네요. 그죠? 마젤란은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하였고 마젤란 사망 이후 그 일행이 인도양을 거쳐 기한하며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 마젤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필리핀에서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필리핀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세계 일주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그 일행이었던 엘카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젤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사망했던 곳보다 그 이전에 이 방향으로 필리핀까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죽었던 거니까 이걸 일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초의 세계 일주는 마젤란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브라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대항해시대 그 강의에서 선생님이 다 이야기했었죠. 이 브라질 지역이 왜 포르투갈로 넘어가게 되는지 요거 잘 기억하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필리핀 역시도 왜 이 지역이 에스파냐로 넘어가게 되는지, 각각 마젤란과 브라질, 그러니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 브라질의 탐험가들,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브라질의 탐험가들이 지그재그 항법을 이용해서 아프리카의 역풍지대를 뚫고 나가다가 이 지역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아무래도 문제풀이를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자, 유럽인이 침입하기 전 아메리카에는 독자적인 문명이 발전하고, 당연히 독자적인 문명이 발전하고 있었겠죠. 뭐뭐 있었죠? 마야, 잉카, 아즈텍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마야인은 피라미드 형신전, 천문학 발전, 영과 이집진법을 사용해 번성했고, 멕시코권의 아즈테카 문명 발전, 테노치티틀란, 그 다음에 그림 문자라든지 피라미드 형신전. 자, 그 다음에 안데스고원에서는 잉카 문명 발전했고, 쿠스코, 태양신전, 금속기의 발달 없었죠. 청동기 시절이죠. 역법이나 직물법, 직물업, 건축술 등이 발전했고, 키프, 요거를 선생님 배울 때는 결승문자라고 얘기했고, 요새는 그냥 키프 원어를 쓰게 됩니다. 에스파냐인들의 침략으로 각각 파괴되었고요. 사륙, 수탈, 그리고 천연도 홍역, 즉 전염병 때문에 원주민의 수가 심하게, 즉 진짜 10%대로 감소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10%대로 감소를 했고요. 흑인 노예들과 원주민을 동원하여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채굴하고 대농장, 플랜테이션. 여기 한 가지 방식만 작물만 재배하게 하는 거. 이게 오늘날까지도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는 거. 또 메스티포가 생겨나서 라틴 아메리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 사실 근데 요새는 메스티포라는 표현을 안 써요. 선생님 같은 경우만 해도 메스티포, 물라토, 샘보 이런 걸 해가지고 세계사 시간이나 세계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왜냐면 단순히 이제 그 혈통의 분류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흑인과 라틴계의 혼혈이, 그러니까 인디오들의 혼혈이다라고만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인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스티포라는 말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노예무역과 유럽 교역망의 확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의 교역망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확대되었다. 즉 중심지가 이동해 가고 있다는 거죠. 아메리카에 재배된 상품 작물의 수요가 늘면서 유럽인은 대농장, 플랜테이션에서 원주민을 혹사했고, 원주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새로운 노동력,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서 아메리카 대농장에 투입하였다. 자, 그래서 유럽의 공산품이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고, 아프리카의 노예는 남아메리카 또는 북아메리카, 즉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됐으며,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런 것들이, 남아메리카에서는 이런 것들이 넘어오게 돼서 삼각무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삼각무역이 성립하였다. 뭐 정말 생각해보면 뭐 북아프리카나 담배, 목화, 모피나 목재, 설탕 이런 것들도 기억해두면 나쁠 건 없는데 너무 지역적이죠. 자, 대서양 삼각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아메리칸에서 은을 약탈해 세계시장에서 사용할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은 아시아에 진출하게 됐고, 유럽의 참여로 세계 교역망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아메리카의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되었다. 요게 사실 대항해시대가 시작됐던 시기에는 아메리카의 은 생산량이 가장 높았고, 포토신광,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에서도 배웠는데 나중에는 일본의 은 생산량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와미 은강 같은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아메리카의 은과 일본의 은이 당대의 어떤 은을 매개로 하는 세계무역의 그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사실 일본이 그때 모아놨던 은으로 인한 부의 축적이 메이주신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연구로서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지엽적이죠. 자, 아메리카에서 대량의 금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유럽의 물가가 크게 뛰어서 가격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농업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던 본권지주보다 상공업대에 종사하던 신흥상공업 계층이 큰 이득을 얻게 되면서 결국 본권지주의 몰락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또 대서양 상공무역을 비롯해서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길드 같은 것에 막혀있던 자본주의적 제도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 동인도 회사들을 앞세워 국외 진출
를 주도하였는데요. 사실 동인도 회사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울 만한 동인도 회사가 영국과 네덜란드 뿐이라는 거죠.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금융과 보험 제도가 발전했고, 그 다음에 원거리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 교환. 그러니까 실제 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증표를 들고 다니는 거. 근데 그 증표는 본인이 들고 가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도둑들이 이런 증표 같은 거 뺏어봤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국제교역과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식민지에서 획득된 자본과 그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산업혁명이죠. 시장로를 따라 바다를 건넌 것들, 이런 것도 페이지 한번 여러분들 흔님이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왕정 가보겠습니다. 절대왕정은 16, 18세기에 유럽 각국에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절대왕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권 영주들이 약화되면서 지방 분권적 성격을 극복하게 됐고, 반대로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은 약해졌죠. 방금 전에 얘기했어. 반대로 이 사람들은 성장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어.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새로 성장하는 시민계급과 그 다음에 기존의 권력이 약화되고 있는 본권 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결국 2등을 보는 건 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왕정 안에서도 본권 귀족은 여러 특권을 누렸지만 점차 영역이 약화되어서 결국 왕에게 의존하였다. 제 절대 왕정은 본권 국가에서 국민 국가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정치 형태이자 약화되고 있는 본권 귀족 세력과 성장하고 있는 시민 세력과의 균형 위에 성립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립한 절대 왕정은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군주가 큰 제약 없이 정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였다. 자, 절대군주는 국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이용했고, 관료제와 즉 왕의 명령을 곧바로 이제 그 지역이나 어떤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행정 관료 집단과 말을 안 들으면 때려잡을 상비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했다는 거죠. 이러한 막대한 재정이 시민계급의 지원으로 충당되었는데, 시민계급은 국왕 중심의 통일국가와 경제활동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영주가 각각 이야기를 서로가 세력이 강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세금이 25%고 전라도에서 세금이 10%고 뭐 경상도에서는 세금이 55%고 이런 식이고, 경상도에서 경기도 넘어갈 때 전라도에서 뭐 강원도 넘어갈 때 이럴 때마다 막 세금을 걷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방 분권적일 때는 오히려 장사가 힘들고, 중앙 집권 하에서 왕이 이러한 것들을 다 쳐내고 깔끔하게 전국을 이렇게 같은 제도와 규율 아래 통일시킨다면 우리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왕을 지원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절대 왕정은 신흥상공업자를 비롯한 시민계급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했고, 생산 부문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상업과 무역, 다시 말해 유통, 국가유보를 늘리는 확실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고, 그래서 금과 은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걸 중금주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수출을 중대하고, 어떻게? 식민지를 존나게 팔아먹고, 수입을 억제해서 어떻게? 그렇지, 완성품의 수입이나 원료 수출 같은 걸 금지하고, 즉 보호관세를 쌓아서 관세 장벽을 높였다는 거죠. 자, 우리 콜베르의 이야기 한번 같이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상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각각의 중상주의 한번 볼까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제정운동을 통해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형성했고, 왜? 전쟁으로 만들어진 국가니까.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아 대제국을 건설했고, 필리핀 2세가 레판토 해전에서 우스만 제국을 격파했다는 거, 포르투갈을 병합했죠. 자, 그러나 극단적인 카톨릭 강요 정책은 네덜란드의 독립을 초래했고, 부적함대마저 영국에 패했어. 언제? 칼레 해전 때. 자, 그 다음에 삥 뜯어오는 거 잘했는데 반대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해 쇠퇴했죠.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해군을 육성해서 절대왕정의 기틀을 마련했고, 엘리자베스 1세 때 제대로 된 절대왕정을 누렸습니다. 동인도회사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종교 분쟁을 앙리 4세 때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루이 14세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고 절대 권력 과시하였으나 너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낭트 칙령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성공에 종사하던 많은 신교도가 프랑스를 떠나게 되면 산업이 위축했다는 거, 전부 다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동유럽에서는 조금 여기서는 좀 빈약하네요. 근데 프리드리 2세라든지 슐레이지 엔차지라든지 또 국가제일의 공부, 요제프 2세, 여기는 오히려 마리아 테레지아를 같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죠. 또 표트르 1세는 에카테리나 이야기 안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다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구나.
자, 러시아는 17세기 말 피오트르 대제 시기에 후진성을 극복하고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직접 돌아봤어요. 직접 해부도 하고 직접 배에 가서 망치도 뚫겨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토를 일단 엄청나게 확장시켜서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고 국경선을 확장했던 거. 이거 청의 강희제랑 했던 거거든요. 이거 동양사에서도 꽤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서양과 맺었던 굉장히 근대적이면서도 동등한 위치에서 맺었던 조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발트해로 진출하는데 성공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성스러운 표트르의 도시 세인트 표토르 부르크 도시. 그다음에 예카테리나 2세가 계몽 전지 건축을 자처했다는 것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는 거. 그러나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봉건 귀족이 여렇게 강력한 세력을 유지. 왜? 동유럽 자체가 아무래도 유럽의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민 계층이 적극적으로 상공업이나 어떤 대서양 무역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 계급의 성장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가 직접적으로 귀족을 귀족을 관리와 군대 지휘관으로 등용을 하고 그들의 특권을 보장을 해주면서 어떤 국가의 발전을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 계급의 성장보다는 영주 계급이 특권을 그대로 누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 절대 왕정을 이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동유럽은 서유럽보다 산업화나 근대 시민 사회로서의 발전이 늦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의 농민의 지위, 즉 이미 중세 유럽의 말기 흑사병이 터지면서부터 중세 유럽의 농노들은 신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러시아의 농노들은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